네, 방송 언어 10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1차시에 이어서 강의 자료 지금 3쪽이고요. 3쪽. 그래서 지난번에 불규칙 용언 어간에 대해서 살피다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설명들은 2차시로 넘겼죠. 3촉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3쪽 봐주세요. 우리가 그 바로 학교문법 쪽에서 보면 뭐 리을 탈락이라든지 의탈락,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의탈락은 불규칙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리을의 탈락하는 경우도 역시 불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학교문법에서 불규칙 용언으로 포괄하는 것들이 바로 이 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리을 불규칙도 의불규칙도, 그러니까 리을 불규칙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좀 습관이 된 것은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이들도 불규칙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거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리을이 탈락하거나 의가 탈락하는 경우는 학교문법에서는 불규칙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네, 그 3쪽에 이제 보면 현행 학교법에서 이들을 불규칙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불규칙으로 간주되었지만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불규칙을 제외했는데 이들의 분포가 다른 불규칙과는 달리 비록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모두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하게 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주면 탈락을 리을도 탈락하고 의도 탈락하는데 구태여 이것들을 불규칙의 범주로 넣어서 이제 문법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현행은 리을이 탈락하고 의가 탈락하는 것은 불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탈락의 경우는 앞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지금 뭐 밑에 회색 박스 안에 들어있지만 이름절 용언 어간이건 이음절 용언 어간이건 뭐 더 나아가 푸르르다 같은 뭐 푸르르다 푸르러 네, 그 푸르러 삼음절 용언 어간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학의 어미 앞에서 이제 의가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 다로 보면 써라 썼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탈락을 하지만 그 탈락에 포커싱을 두었을 때는 과거의 선생님 세대처럼 과거처럼 불규칙의 범주를 넣었지만 지금은 예외 없이 이러한 탈락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불규칙 용언 어간으로 학교문법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규범을 정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쪽으로 가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의가 탈락하고 의를 가진 용언 어간은 항상 그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그 의탈락을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맞춤법에서 망설이게 되거나 또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치르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혼사를 치르다, 장례식을 치르다, 중간고사를 치르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언 어간인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치르다지만 야 너 잘 치러야겠다 잘 치르니 뭐 이런 식으로 우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치르다는 이음절 어간이지만 의탈락을 보여주는 용언 어간이죠. 그래서 치르고 치르니 치러서 치렀다. 네. 이런 분명한 의탈락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주 드물지 않게 다음과 같은 요용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치르고 치르니 치러서 치렀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틀릴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럼 이런 오용 사례는 왜 생기느냐? 아마도 이루다 같은 그런 용언 어간의 활용형에 유추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치르다는 분명히 크다와 같은 이제 이음절 어간이긴 하지만 의탈락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탈락 할 때 우탈락도 같이 그 표기법 규정에서 봤으니까
우탈락의 경우도 선생님이 1차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현대국어에서 불규칙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들은 대개의 경우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음소가 소실되었다든가 음소 배열성의 변화가 나타났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푸다 유일한 우변칙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근대 국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음운 변화 중에 하나, 원순 모음화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원순 모음화는 이제 물 하는 단어가 물이 되고, 불 하는 단어가 불이 되고, 그죠? 또 뿔이 되고, 풀이 되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입술을 이용하는 자음인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이런 문자들은 주로 입술 소리와 관련되는 그런 소위 이제 양순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15세기가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이런 양순 자음들 다음에 의가 결합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표기되었죠. 그런데 18세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원순 모음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즉 두 입술을 이용하는 소리는 어찌되었건 간에 입술을 이용하는 소리잖아요. 입술을 이용하는 자음이다 보니 뒤에 오는 모음은 입술을 둥글리지 않은 평순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입술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의가 우로 원순 모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푸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푸다였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푸다였는데 원순 모음화를 겪어서 푸다가 된 거죠. 그런데 왜 퍼는 그런 변화를 겪지 않아서 퍼일까? 만약에 우로 변했다면 퍼가 아니라 푸어가 돼야 되겠죠. 푸어가 돼야 되죠. 푸어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퍼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 보라색으로 써놓은 부분을 함께 보면 15세기의 형태는 푸다여서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며 원순 모음화를 겪게 됐어요. 즉 푸다, 이제 부등호 기호는 이제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푸다의 변화를 거친 것인데, 문제는 각각의 활용형에 따라 원순 모음화를 겪기도 하고 겪지 않기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15세기의 활용형, 그 EX 표시에 예를 들어놨을 때 15세기의 활용형은 푸다니까 거기에 고가 붙으면 푸고가 되죠. 원순 모음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은이가 오는 경우 푸니가 됩니다. 그리고 15세기에 푸 다음에 오가 오면 우리가 기억했던 의탈락과 동일한 변화를 겪어서 어간의 의가 떨어지고 퍼가 돼요. 퍼가 되는데 원순 모음화라는 현상은 기본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푸고 푸니 퍼와 같은 활용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활용형 자체, 어간과 어미가 붙은 형태의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 양손자음인 피읍 다음에 의가 있는 형태인 푸고와 푸니는 원순 모음화를 겪어서 푸고 푸니가 되었지만 어로 시작하는 모음어미와 결합한 퍼의 경우에는 자, 피읍 뒤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가 있죠. 이거는 원순 모음화를 겪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순 모음화를 겪지 않고 현대 국어까지 이어져서 사실은 15세기의 활용형과 동일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현대 국어 활용형을 묶어서 보니 푸고 푸니 퍼가 됨으로써 우가 탈락하는 것처럼 불규칙인 것처럼 그런 설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앞서 비읍 불규칙이나 시옷 불규칙도 얘기해 줬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이제 좀 재미있는 예이기도 해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원순 모음화가
15세기의 기본형 푸에 적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용어 언어가는 의존 형태소잖아요. 항상 활용형이 묶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 음운 변화 자체도 활용형인 푸고 푸니 뭐 푸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순 자음 뒤에 피읍 뒤에 의가 없으니까 퍼는 변화의 대상이 원순모음화라는 변화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현대국어에는 불규칙한 양상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변화의 예외적인 어떤 예외적인 현상, 불규칙한 현상은 한 시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예외가 아닌 그 예외가 생겨나게 되는 불규칙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어떤 explanation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명이라는 말은 언어학의 전문적인 용어예요. 네, 설명적인 그런 타당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라색 마저 읽으면 보라색으로 표기된 거 마저 읽으면 활용형 퍼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는 무브 푸뿌 즉 의가 와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불규칙 어간이 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을 탈락의 경우입니다. 선생님 물 좀 마실게요. 사실 지금 시간이 12시 한밤중이죠. 새벽 12시 57분이에요. 이게 선생님 너무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위원장 맡고 있는 것도 많고 너무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뭐 도저히 이제 뭐 짬이 나지 않아서 밤에 하다 보니까 차분해지기는 하는데 몹시 피곤하긴 하네요. 살이라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리을 탈락의 경우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리을 탈락의 그 양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날고 날지 이때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때 떨어지죠. 날겠다 안 떨어지고 자세히 봤더니 선생님이 주황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나는 나니 나시. 그러니까 기억이나 지읒 혹은 미음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 앞에서는 리을이 유지가 되지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거나 아니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떨어지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경우 이제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4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네, 그 다음에 니은이나 시, 리을처럼 우리가 표면으로 볼 때는 나는은 가의 나는은 는 자체는 그냥 니은으로 시작한 는이에요. 는. 네, 네, 는인데 나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은이에요. 나은이. 네. 그리고 시의 경우에도 의시 이처럼 앞에 매개 모음 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처럼 매개 모음 의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과 같이 이런 어미들 앞에서는 예외 없이 리을이 탈락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표면적으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환경만 이들 어미와 활용 어미와 결합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리을이 탈락해서 불규칙 패러다임의 범주 안에 넣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교재 157쪽이고요. 157쪽이고 여기 이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즉 혹은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들을 어떻게 표의주의 표기법을 선택할 것이냐,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페이지로 가면 20항, 22항, 27항 이렇게 뒤에 이제 그 맞춤법 규정에서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저자가 앞으로 뽑아놨죠. 네, 강의 자료 5쪽으로 와주십시오. 강의 자료 5쪽입니다. 네,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아주 생산적이며 규칙적이죠. 네, 뭐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반면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는 소위 이제 접사죠. 아픽스라고 하는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들로 그것이 결합하는 어근은 대체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고경이라 하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장을 형성해서 발화를 만들 때 아주 조사 붙이고 어미 붙이고 다양하게 생산적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 워드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붙는 접두사자 접미사는 모든 어근에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밑에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나 접미사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새로운 단어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형성된 단어의 수도 많은 것, 즉 비록 이제 사실 접두사가 접미사라 붙는 것을 derivation, 파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단어 형상 같은 그 파생의 경우에도 생산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활용이나 고용만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생산적인 경우들도 있죠. 반대로 단어 형성에 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결과 형성된 단어의 수도 많지 않은 그런 비생산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굉장히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기법의 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생산적인 경우, 즉 전자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경우죠. 생산적인 경우는 대체로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지향하고,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형태소를 분간해 낼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접두사도 제한적이지 않게, 접미사도 접두사든 접미사든 제한적이지 않게 사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간이 가능하니까 표의주의 표기법을 지향하고, 상대적으로 단어 형성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원형을 밝히지 않고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접미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19항부터 26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교재에서는 158쪽 보면 20항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265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부록 부분이죠. 265쪽 함께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그래서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건 누가 봐도 이들 접미사들은 굉장히 생산적이죠. 여러분들이 명사접미사라든지 부사접미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66쪽에 보면 뭐 길이, 뭐 걸음, 뭐 같이, 뭐 밝히, 익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다만은 뭐가 나올지 여러분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접미사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간들에 붙지 못하고 특정 어간만 붙는 제한적인 그런 쓰임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만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 하더라도, 명사 파생 점사 붙었다 하더라도 그 어간의 원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당연하죠. 표의주의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산성을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의미를 고려해서 형태소를 고정해서 분리해서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뜻이 원형에서 원래 뜻에서 멀어졌다고 하면 이미 의미를 고려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뭐 굽돌이, 다리, 목걸이. 자, 여기서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목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에 다는 넥라인이라고 하죠. 목걸이는 형태 음수적 표기법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목에 건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 지금 목걸이는
목에 나는 거리,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거리는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잖아요. 달거리, 생리죠, 월령. 볼거리, 볼이 퉁퉁 붓는 거. 몇 개의 그런 어휘들에만 남아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죠. 뭐 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걷는다랑이라든지 혹은 걸다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선생님이 그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는 뭐냐면 거기 한자 여러분들 다 모를 텐데 이게 가발을 나타내는 그 이제 그 얘가 그 뭐냐면 가발을 나타내요. 가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채라고 해서 조선조 후기에 이렇게 그 뭐 신윤복이나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 보면 유럽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마리아 앙뚜아테는 밖에 벼슬처럼 이렇게 큰 그러니까 그 머리 장식이죠. 근데 우리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참 뭐 가발이든 뭐 머리 장식이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다리라는 거예요. 가발의 일종 가채랍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해 다른 머리를 덧붙이는 것. 그러니까 그 가채를 만들기 위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할 채자.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화려해지니까 정조 때 뭐 1780 선생님 메모를 했는데 글씨가 안 보여서 1788년에 정조가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화석화된 아주 그런 단어들이죠. 다 이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설명을 해주면 곱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 안에 벽이 있으면 벽의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지금도 아파트나 집 같은 거 보면 벽지 하단에 어쨌든 그 선생님 지금 방 같은 경우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안벽의 밑부분을 굽돌이라 하고요. 다리는 설명했고 목걸이도 설명을 했고 문열이는 뭐냐면 여러 마리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를 말을 해요. 문열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문열이에요. 문을 열고 나온. 그러니까 자국문을 열고 나온 새끼니까 제일 먼저 태어나는데 여기는 아무도 그런 의미를 이제 그야말로 어원론 정도 돼야지 얘기를 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문열이는 여러 마리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 뭐 코끼리, 뭐 걸음, 뭐 고름, 노름 이런 것도 노름도 마찬가지죠. 노는 거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시피 주로 이렇게 표음주의 표기법을 쓰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들여다보니 지금 다 합성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 사용된 접사들이 생산적이지 않고 접사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도 없고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다 연음하여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밑에도 보면 뭐 붙임 부분을 보면 266페이지 붙임 부분을 보면 어간에 이나 이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먹어리 같은 경우도 기먹 플러스 어리예요. 누가 봐도 기먹에 전미사 어리가 붙었는데 어리는 다른데 붙지를 않아. 까마귀도 깜 플러스 악이죠. 그렇지만 다른데 안 붙고 넘어 같은 경우도 저 넘어하면 넘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넘다와에서는 멀어졌다고 보는 거고 뜨덕이도 뜯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조각조각으로 찢어서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마감, 뭐 마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267페이지로 가보면 부사로 바뀐 것 뭐 이렇게 해서 뭐 의성의태어들도 소개를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원형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뜨덤뜨덤이라는 말은 뭐냐면 글을 서투르게 읽거나 더듬거리며 말하는 모양이에요. 뜨덤뜨덤은. 네. 여러분들 예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맞춤법 규정 안에 있는 새로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혹시 여러 가지 공시를 준비하거나 그러면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사전 찾아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많거든요. 왜 그런 문제를 내나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래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지 사지 오지인가? 그러니까 선다형의 문제를 내다 보면 이렇게 변별력이 있어야지 사람을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네, 출제하면서도 양심에 찔리는.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표음주의를 선택하는 표기가 있고 표의주의를 선택하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라고 되어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가 우선순위 표기법의 원리인 것 같지만 실제 표기 원리의 우선순위는 형태음소적 원리, 즉 표의주의 표기법이고 다만과 붙임 항목을 통해서 음소문자로서의 한글의 그 속성을 고려한 표음주의가 보완제로 사용된다. 네, 그걸 선생님이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268쪽도 이거 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안 적는다 그건 뭐 별로 이제 다 똑같고 여러분들한테 단어 뜻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해서 좀 말을 해주는 건데 흩지다 268페이지 흩지다 뭐 단순하다 흩지다 성격이 옹졸하다 네 이런 뜻이고 엽땡이는 뭐 옆에 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늑정이 늙은이의 속된 말 뜻개질 그러니까 뜨개질이 아니라 뜻개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옷의 솔기 같은 것을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어서 요즘은 아가씨들도 뭐 남자애들이야 당연하지만 바느질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다들 당연히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옷의 솔기라는 거는 알죠? 솔기. 선생님 이 옷은 솔기가 없는데 이렇게 접었을 때 그런 거에 이제 실밥 같은 거 띄어낸 거를 뜯개질, 그러니까 뜯는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뜨쩍거리다. 자꾸 뜯거나 하는 것. 그러니까 뜯는 행위도 되고 짓궂게 건드린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 것이고 억죽억죽하다 이거는 얼굴에 얽은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얽었다라고 하면 얼굴이 얽은 사람을 곰보라고 해요. 곰보는 뭐냐? 천연두를 알아서 지금은 천연두는 사라진 질병이에요. 천연두를 알아서 이게 천연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텐데 수두는 알겠지만 이렇게 천연두는 막 물집 같은 게 커다랗게 생겨요. 그래서 루이 15세,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고 어릴 때 막 죽고 그랬죠.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스페인 군대가 스페인 함대가 이제 그 남미를 점령했을 때 결정적인 것은 그 천연두를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남미는 그때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 텐데 거의 전멸하게 되고 그런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군인들은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이 스페인 군인들은 이미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니까 네. 어쨌든 그것이 억죽억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해가지고 할짝거리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 좀 넓다랗다 같은 경우도 이게 넓다라는 뜻이지만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볼 때는 절대로 안 틀릴 것 같은데 널찍하다도 이렇게 찍인가 직인가 그래요. 이게 선생님도 그래. 그래서 이거 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넓다랗다, 얇다랗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 옆에 그 얇다랗다랑 실축하다, 실큼하다라는 말은 싫은 생각이 있다, 실큼하다, 싫은 생각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말이 참 많죠. 실큼하다는 싫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밑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역시 손이 나는 대로 써야 되죠. 뭐 넙치라든지 뭐 이런 건데 골막하다는 골막하다라는 말도 참 낯설죠. 다 고유어들인데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골막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다 고유어들이거든요. 고유어들이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규범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일 뿐이고요. 네,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269쪽에 제 23항도 많이 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깔쭉이 그 다음에 덮어리, 살살이, 오뚜기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깔쭉이는 이거는 선생님도 이거 몰라서 찾았는데 깔쭉이는 가장자리를 톱니처럼 파서 만든 주화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화.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 주화 가장자리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깔쭉이라고 한다네요. 그 다음에 덮어리. 여러분들은 모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거는 알아요. 야, 쟤는 이렇게 덮펄덮펄거리고 다니냐?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야, 쟤는 왜 저렇게 덮펄거리고 다녀? 덜렁덜렁 된다는 뜻으로 덮어리를 씁니다. 네. 그리고 270쪽으로 가서 역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들, 개구리, 귀뚜라미, 깍두기가 많이 틀립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쌍기역 아니에요. 네, 다 아는 뜻일 것 같은데 얼룩이. 네, 얼룩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얼룩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얼룩점, 얼룩무늬 그거를 얼룩이라고 해요. 얼룩이. 그 다음에 칼싹두기는 칼국수를 싹둑싹둑 자른다는 뜻이에요. 네, 칼싹두기는 네,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24항도 네, 깜짝 이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죠. 네. 그리고 270페이지 하단은 보면 이제 급히 꾸준히 갑자기 반드시는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고요. 271조 네, 나머지 26화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교재 앞쪽으로 돌아오면 네, 이제 우리가 이 저자가 앞쪽에서 설명하지 않은 19항부터 26항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할 것들 20항, 22항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벌써 34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강의 자료 5쪽 제20항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은 3차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차 시에는 158쪽부터 강의 자료는 5쪽부터 재검토하고 3차 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